자, 미국이고요. 빨간색 색깔 쳐진 부분은 플로리다 주입니다. 1989년 12월 19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에요. 피해자의 신원이 51살의 남성이었는데 카페트에 몸이 말려진 채 길에 버려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시신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 피해자의 자동차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어서 이대로 그냥 사건이 묻혀버렸어요. 이후에 플로리다 전역 곳곳에서 남성의 시신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중년 남성이 나체로 길에 쓰러져 죽은 게 발견되었고요. 다음 달인 6월에는 43살의 남성이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잇따른 사망 사건에 경찰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신들 발견 시점이나 장소 자체가 워낙에 한적한 도로에서만 발견되는 탓에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잡기가 힘들었어요. 시신만 가지고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어떻게 해서든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 상태로만 가지고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망한 남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남성들, 중년의 남성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백인이었어요. 모두 백인이었던 점도 있었고, 이들이 모두 총상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자, 총상 자국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이 총상, 탄환을 맞고 그 피부의 상태를 조사해서 분석해서 그 총알이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총에서 발사했는지 그 모델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총상을 자국을 통해서 분석해낸 것은요, 칼리버 피스톨이라고 하는 권총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두 이 같은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봐서 범인은 한 명일 것이고 지금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의 추론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사건 이후에 연쇄사건으로 보이는 추가 사건들이 더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0년 5월 다시 한번 남성들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남성만 노리고 있었어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40세의 중년 남성이었고 같은 권총 모델인 칼리버 피스톨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지납니다. 7월이에요. 이번에는 차 안에서 사망한 남성이었는데 6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권총을 맞은 건 아니었어요. 차 내부에는 소지품들이 꺼내져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귀중품들이 도난당했던 것처럼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그리고 버려져 있는 빈 차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이 없이 버려진 빈 차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범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서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뒤에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지만 자신의 차도 예상외로 심하게 파손되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고, 그래서 차를 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버려진 차 안에서 지문이 하나 발견되면서요, 경찰이 드디어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지문이 발견되자 수사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경찰은 이번에 일어난 차 사고가 앞에서 있었던 권총 살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던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이어 한 전당포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것으로 보이는 귀중품에서 현장에 버려진 차와 일치하는 지문이 검출됐어요. 이것을 토대로 사고 지점과 그 전당포,
간의 이동 경로, 범인의 대강의 활동 지역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개월 만에 한 술집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범인이 여자였어요. 이 사건은 상당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로,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이 사진을 한 번쯤은, 이 얼굴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일린 워노스라고 해요. 1989년부터 90년까지 1년간 7명 이상을 살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연쇄살인범이고,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잘못된 거고요. 최초의 연쇄살인범은 이미 150년 전에 있었어요. 라비니아 피셔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일린 워노스가 최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왜 에일린 워노스가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인가, 왜 이렇게 잘못 와전되었나를 살펴보자면은, 그동안의 여성 연쇄살인범들은요 주로 독극물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중인 이 에일린 워노스는요, 남성 연쇄살인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 권총을 사용해서 남성만을 타겟으로 삼아서 저질렀었기 때문에 와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일린 워노스의 이야기는요, 영화 몬스터로도 제작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된 사건이었고, 영화 자체도 내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다뤘지만 내용 자체는 범죄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주인공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신다면 몬스터를 보시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에일린 워노스는 무엇 때문에 남성만을 노려 살인을 했는지, 에일린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린 워노스는 1959년 2월 29일 미국의 이 로체스터주 미시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한 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7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버지가 감옥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됐죠. 이 당시에 태어난 것이 에일린이었고요.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는요 15살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가족 사진입니다. 한국이면은 중학생이었을 나이죠. 이 15살에 어머니가 돼서 어린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어요. 불가능했고, 에일린은 4살이 되던 때에 오빠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고아원에 버려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외할아버지와 이제 외할머니가 고아원에서 이 남매의 양육권을 되찾아오면서 에일린은 그때부터 조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난폭하다일 뿐이지 사실 행동 자체는 난폭 이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하게 되면은 에일린을 불러서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고요. 에일린은 할아버지 앞에서 강제로 자신의 친오빠와 성관계를 갖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성장기 시절에 완전히 성적 윤리관이 무너져버린 에일린은요 11살이 밖에 되지 않았던 나이에도 학교에서
술과 담배를 대가로 자신의 몸을 파는 생활을 했습니다. 에일린이 14살이 되던 때에는 더 이상 이 조부모의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에일린은 조부모의 집을 그날로 나오면서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 살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자신이 없어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게 돼요. 자, 미혼모 센터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말하죠. 아이를 키우게 되지 않자 입양을 보내자 아이가 없어요. 미혼모가 아니에요. 이제 미혼모 센터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에일린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 미혼모 센터를 나오게 되면서 스스로 그때부터 길거리 매춘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일린이 16살이 되던 때 그 외할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고 있는 길에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66살의 남자였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에일린은 매춘부 생활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노인인 남편을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으면서 경찰서에 끌려갔고 결혼 생활이 이때 끝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친오빠까지도 사망을 하면서 에일린은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에일린은 오빠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요 마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종 폭행과 절도, 차량 절도, 금전 절도, 폭행 다 포함해서 수시로 경찰서를 드나들던 중에 한 술집에서 티리아 무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예요. 그동안의 매춘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환멸을 느끼던 차에 에일린은요 이참에 동성연애를 통한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주거지예요. 이 티리아 무어는요 호텔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 에일린과 같이 살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에일린이 매춘부 일로 번 돈으로만 같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에일린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지자 에일린의 범죄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에일린은 매춘을 통해서 남성을 유인한 뒤에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수법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지만요.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1년 만에 같이 살고 있던 티리아 무어와 검거가 됐던 겁니다. 에일린은 모든 범죄를 자신이 혼자 저지르고 있었어요. 티리아 무어는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만 했어요. 범죄 장소에 동행만 했고 살인을 묵인하고 있던 정도의 죄밖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에일린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자 경찰은요 용의자의 자백으로만 범죄를 입증해야 됐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식이 죄수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했어요. 범인은요 붙잡히게 된 이상 어떻게 해서 감형을 받을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무혐의로 풀려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나서서 공범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신문하면서 형량을 낮춰줄 테니 공범에 대한 범행 사실을 자백해달라라는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범인들은 서로를 공범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 범행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죄수 딜레마라고 합니다. 에일린의 이 애인이 되는 티리아 무어에게 기소 면제를 대가로 거래를 제시했던 거예요. 체포하지 않을 테니 에일린에 대한 범죄를 입증해달라, 그런 증언을 해달라라는 거래를 했던 거죠. 티리아 무어가 여기에 응했어요. 경찰의 감시 하에 한 모텔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에일린과 통화를 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한 살인에 내가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으니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일린은 결국 자신의 살해 혐의를 자백하게 됩니다. 법정에 선 티리아 무어는요, 에일린 앞에서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은 에일린과 애인 관계가 아니며 자매에 가까운 친한 사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에일린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경찰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티리아 무어는 결국 풀려나게 돼요. 5건의 살인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에일린은 자신의 자백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밝혀내지도 못했던 3건의 살인까지도 직접 자백하게 되었어요. 모두 에일린과 매춘을 통해서 만났던 남성들이었죠. 에일린 입장에서는 티리아 무어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거지만 결국 남자에게 혐오감을 느끼면서 만나던 여성인 티리아 무어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에일린은 자신의 살해 동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들에게 정당방위를 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 4일 만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에 수감 중이던 에일린의 정신감정 결과로는요, 기분과 정서 행동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경계성 인격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도요 32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일린은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동물 주사로 사형이 되었는데요. 재판 때부터 자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으며 다시 풀려나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전혀 속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수감 생활 당시에도 굉장히 자주 웃으면서 전혀 사형수 같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 들으시고 나니까 어때요? 살인죄는 당연히 무거워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질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에일린 오노스를 연쇄살인범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만 그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이기도 하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가정교육 부재에서 시작된 폭력과 학대, 강제적인 근친상간과 성폭행들을 어린 나이에 겪으면서 아마 평생을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복지에 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에일린 오너스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일린이 이런 잔혹한 살인마가 되었던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후에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스스로 몸을 팔았고 할아버지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집을 나와서 살아야 했고요. 미혼모 센터의 시설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로 내몰린 에일린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몸을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서민복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물질적인 구제뿐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에일린이 만약에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거나 최소한 제대로 된 보호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컸다면은 그래도 과연 이러한 연쇄살인범이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1989년 미국에서 있었던 영화 몬스터의 실제 주인공인 에일린 오노스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